이거 제 책 처음에 보면 나와요. 홍수전설. 이 홍수는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홍수전설이 있어요. 우리나라 홍수전설이 있는데 일단 얘네 거 먼저 보면은 이건 소리 일부러 안 나는 게 좋아요. 그냥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남부에 가면은 거기 그 우즈베키스탄 국경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걸 카즈구르트 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 위에 얘네들 대홍수 때 거기에 그 방주에 타고 탈출한 사람들이 이곳에 정박해가지고 생존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저 산입니다. 저희 카즈구르트 산인데 그 밑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설이 거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무서워, 이거 노아의 홍수 전설이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똑같아요. 단 여기서 차이점이 무엇이 있느냐, 알타이계 사람들은 그 노아의 방주, 여기서 누흐라고 합니다. 누흐가 노아의 이슬람식 발음이에요. 같은 인물인데 얘네들은 이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인도 유럽어계 사람들은 아라라트 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야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동일 인물인데 근데 뭐 어느 쪽이 맞느냐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똑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그 신년 축제 1월 1일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3월 24일 춘분, 봄이 시작될 때를 신년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저 북쪽이 춥기 때문에 1월 1일에도 여전히 추워요. 눈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한테 1월 1일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월 24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새해라고 하는데, 새해 때에도 나우루즈라는 그 신년 축제입니다. 봄 축제. 그거를 저 산서부터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카자흐스탄 전 영토로 그 축제가 번져나가는 식으로. 왜냐하면 저쪽으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전설에 기반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써있는 거예요. 이건 카자흐스탄의 역사책에 있는 걸 제가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산으로 묘사가 됐는데 저거는 산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그 기록의 역사가 아니라 서사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전이에요, 구전. 말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신화라고 불렀는데 고대에는 그 신화 자체가 역사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육 수준이 낮았고 했기 때문에 신비적 묘사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비적 묘사를 그대로 이해해버리게 되면 산창포로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래 뭘 표현하고 싶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봐야지 본래 그림이 보이는데, 여기서도 이게 전체적인 문장을 쫙 읽어보면 산이 생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생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개의 산으로 대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배가 왔을 때 구조가 돼서 탈출됐다. 근데 여기서 공교롭게 8명입니다. 노아의 가족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여기도 8명이에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런 것들이 숫자도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똑같네, 숫자도. 그런 것도 알게 됐고, 그 위치가 저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여기 국경,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예요. 거기서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돼요. 아주 가까워요. 근데 거기에는 카즈구르트 산에 이렇게 그 전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번 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기회가 되면 여기 이번에 가보려고 그래요. 예. 그 여태까지 그 워낙 여기가 험해가지고 저기까지 못 갔거든요. 근처만 빙빙 돌다 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타메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그 지명은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 이름을 보면은 의미가 해석이 돼요. 한국에도 흑석동, 그 이름 왜 생긴 거예요? 검은 돌이 있는 동네잖아요. 그 석탄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 동네 이름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생기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쭉 보면은 이 타슈켄트라는 이름, 이거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는 뭐냐? 그 한국말이 돌 있죠, 돌멩이. 돌이 그 카자흐어로는 타스입니다. 그리고 우즈베크어로는 타슈예요. 그리고 켄트는 담배 피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켄트 담배 뭐 그려져 있어요? 성 그려져 있죠? 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타슈켄트는 뭐예요? 석성이에요. 돌로 쌓은 성. 아마 고대에는 타슈켄트가 돌로 만든 성이었나 봐요. 그렇다면은 요 위에 있는 아타메케는 무엇이냐? 아타는 할아버지란 소리예요. 그 카자흐스탄 옛날 수도 이름이 알마타였어요. 알마 아타라는 이름에서 유래됐는데, 아타는 할아버지고 메케는 땅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땅이란 소리예요. 이거 이름이 왜 왔겠어요? 최초의 정착지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요 밑에 보면 우즈베키스탄 여기 부하라 이런 데 있거든요. 히바.
이런 데 가도 홍수 전설이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산 아래로 내려온 인류들이 건설한 도시가 부활하다 뭐 이런 전설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 일대에 가면 홍수 전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이걸 그래서 적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도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홍수 전설은. 그리고 이게 그 신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짐승을 불러 모으는 게 보이죠? 그 그림이에요. 그 사파. 그래가지고 홍수가 날 때 이렇게 동물을 암수 한 쌍씩 해서 탈출을 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물고 오죠? 이게 성경에서는 비둘기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신화에서는 까치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제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조류야, 조류. 뭐 어떤 동물이 많냐 이런 거 갖고 싸울 필요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그냥 자기 동네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새를 나중에 신화를 전파하면서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작새가 전해줬다는데 한국에 살면은 공작새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전달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보이는 새를 갖고 이렇게 그게 했다라고 지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제비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 우리나라 전설이랑 비슷한 게 거기 있는데 그게 흥부놀부 전설이에요. 흥부놀부랑 똑같지 않고 흥부놀부 전설과 비슷한 컨셉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흥부 이야기가 보면은 흥부집에 그 제비집을 뱀이 이렇게 올라가서 새끼를 잡아먹으려는 걸 흥부가 쫓아내주죠. 그래서 고맙다고 제비가 씨를 물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제비가 씨를 물어온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이 얘기랑 별도로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나무 위에, 그러니까 하늘나무, 생명수라고 하는 그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긴 용이 이게 빽빽빽빽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 태양새의 둥지를 덮치려고 하자 한 영웅이 활을 쏴가지고 그 용을 죽이고서 새를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보면 흥부놀부 전설이야. 근데 조금 중앙아시아 버전이죠.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나우루즈 축제 때 봄처녀 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이렇게 동상을 세우는데 항상 제비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제비가 뭐 길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미에도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한자도 특이하죠. 우리 이 한자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한자는 중국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고대 북방민족들이 만들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동이족이 만들어서 한국인들이 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대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몽골이 됐던 카자흐이 됐던 다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최초로 한자를 썼을 당시에는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글자가 아니에요. 처음 한자의 시작은, 그러니까 갑골 문자의 시작은, 원래 그 고대 한자의 시작은 신탁 문자로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샤먼들에게 국민들이 와서 뭐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뭐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을 이제 거북이 등이라든가 술록의 허벅지, 말뼈 이런 데다 이렇게 새겨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쪼개지는 거를 보고서 아, 신이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기능이 아니라 신과 제사장과의 대화 뭐 이런 용도로 쓰였던 거예요, 최초에는. 그러다 그것이 샤머니즘이 끝나고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문자 권력이 왕족과 그러니까 귀족 계급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때부터는 신탁 문자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바로 조세를 걷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문자의 대중화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요, 고대 문자의 혹은 전설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배선자예요. 여기도 보면 배선자가 이게 방주각 혹은 뭐 배각 뭐 하여튼 배 같은 거를 그렇게 각이라고 불러요. 8팔의 입구자란 말이에요. 입구자가 들어가면 사람입니다. 친구, 식구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인구, 구가 들어가면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배에 8명의 사람이 타 있다라는 게 배선자의 한자란 말이에요. 이 글자를 보면서도 아,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도 홍수설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천성에 사는 묘족들도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한자는 고대 홍수랑 연관돼가지고 만들어진 글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라는 글자도 보면은 결혼은 앞에 결자는
실사자에 선비사자에 이구자가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은 뭘 의미할까요? 이 결혼은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즉 결혼이란 남자 입장에서는 선비사, 남자가 입부, 식구 하나를 실사, 연결해서 데리고 오는 의식이에요. 한 식구가 된다는 식. 혼, 계집여자, 성시시자, 날 일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 성을 받는 날. 그렇죠? 글자를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한자는 만들어질 때 어떤 목적과 의미,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풀이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선자도 저는 그런 것과 매우 관련이 깊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나라 이야기들 다 똑같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비둘기, 제비, 까마귀, 비둘기, 제비, 까마귀에서 각 동네에서 다 자기네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여긴 제가 안 써놨지만은 제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라의 묘 장식, 그 묘 비석 있잖아요. 그 윗장식은 투르크 계열 국가들과 동일하다.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 신라 비석 보면 진흥왕 순수비 같은 거 보면 밑에 거북이가 깔려 있거든요. 그거를 보통 해석할 때 신라가 가야를 정복하고 가야의 상징인 거북이를, 그러니까 가야를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욕보이기 위해서 밑에 깔았다라고 하는데 아닐 겁니다. 왜 아니냐? 중앙아시아에서도 다 밑에 거북이를 깔아요. 그럼 가야 땅이 거기까지 있었다는 소린가?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같은 그 북방민족 계열이긴 하지만 가야 땅이 거기까지 있지는 않았다고요. 그렇다면은 거북이를 왜 깔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의문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홍수설화와 연계됩니다. 뭐냐? 그 여와의 홍수설화라는 게 있어요. 이 동양의 그 신입니다. 근데 이 여와의 홍수 신화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비가 쏟아져서 인류가 홍수에 빠져 죽을 때 그 홍수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거북이 다리를 여와가 잘라가지고 동서남북에 박아서 기둥을 만들고 천장을, 즉 하늘을 들어 올린 다음에 거기 그 구멍난적을 무지개로 막았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거북이 다리입니다. 왜 허구 많은 것 중에 거북이 다리라는 걸 썼을까 하는 거예요. 다리 긴 거 말다리도 있고 있잖아요. 북방민족이면 말다리 쓰면 되지 굳이 거북이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감이 오는 거 있습니까? 여기서? 거북이라고 굳이 한 이유가? 네? 거북이는 물도 다닐 수 있고 땅도 다닐 수 있어. 이 고대 세계관하고 매우 닮아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우주 위에 물이 있다는 얘기 많이 하죠? 물. 거북이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 그 고대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은하수를 거북이 등짝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덮고 있는 일종의 돔이라는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은하수,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돔 바깥에 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물이 지상으로 쏟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와 중앙아시아의 사상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하늘을 복구하기 위해서 거북이 등판을 세우고 거북이 다리를 동서남북에 받는, 결국 하늘의 거북이를 다시 재현하는 거거든. 그리고서 이제 구멍 난 거를 무지개로 막았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해가 뜨면 무지개 뜨는 현상을 얘기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고대인들은 그 왕의 기운이 북극성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믿었습니다. 북극성으로부터 은하수를 타고 내려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북이 등판에 비석을 세운다는 거는요 천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북이 등판을 쓰는 거지 뭐 가야를 정복했다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이건 고대 중앙아시아 샤머니즘 사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등판 위에는 북극성이 있는 거거든요. 은하수 위에 북극성. 그러니까 그 개념을 그대로 따와서 비석을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탱글이 이런 거 이렇게 탱글이라는 개념은 하늘의 신이기도 하지만 지상의 인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지배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반신반인의 인간이라 봤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그래서 탱글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게 뒤 문장을 다 읽어봐야 돼요. 이게 지금 하늘에 대한 신적인 의미에서 탱글인지 아니면 인간 지도자로서의 탱글인지 뒷문장을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거구나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쓰여서 거북이라는 얘기가 거기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로부터 저는 나갔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설화는 전 세계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중앙아시아 쪽으로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홍수가 난 이후에 가장 인류가 문명을 재건하기 적합한 지역은 파미르 공원밖에 없어요. 그 잉카랑 마야 문명도 보시면은 스페인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점령하기 전까지도 안데스 산맥 위에 살았습니다. 그냥 계속.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홍수 때문에. 홍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저지대로 내려가지 않고 스페인한테 망할 때까지 꼭대기에 살다가 죽었어요, 얘들이. 근데 여기 중앙아시아 신화에도 뭐가 나오냐? 홍수 신화가 나오고 홍수 다음에는 산 위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산 위에 살다가 이 사람들이 인구가 팽창하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산맥을 따라서 인구가 이동했다 그래요. 산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왜? 홍수로 다시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각지로 퍼졌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신라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신라 사람들이 투르크계 사람들하고 매우 닮아 있어요. 전통이나 문화를 보면은. 근데 경상도 계통 방언을 보면은 이게 경상도의 태백산맥을 따라가지고 함경도로에서 연해주로 올라갑니다. 이게 산맥을 따라 움직여요. 신라 계통 사람들은 산맥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쪽 사람들은 평지 쪽 사람들입니다. 물론 거기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아마 그 제천 행사라든가 그 제사랑 관련된 게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전 세계의 고대 기록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일관되게 파미르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중국 사서도 그래요. 중국의 문명이 서쪽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도 우리나라 그 얘기가 서방 정토로 얘기하는데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 서쪽이면 어디겠어요? 유럽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럽 애들 보면 항상 동방에 그 천상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사에서 프레스터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는 아닙니다. 그 어디냐예요. 동양 사람은 서쪽에 있다 그러고 서양 사람은 동쪽에 있다 얘기해요. 그게 어디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중간지대인 중앙아시아겠구나. 근데 공교롭게도 중앙아시아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여러 지역에 있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중앙아시아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4대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된 수메르 문명조차도 수메르 문명을 일으켰던 아누나키 그 신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가 처음은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크로아티아, 그리스, 헝가리, 일본, 한국 이런 데까지. 물론 여기서 제가 한단고기를 인용합니다. 왜? 오래된 책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은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위선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참조하는 거는 참조할 부분이 있다예요. 상상으로 쓰기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조를 하는데 이 옆에는 다케우치 분계기라는 건데 이거 일본 겁니다. 이거 일본파 한단고기예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이게 뭐냐? 일본 천황갈 뿌리가 중앙아시아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예요. 신사에서 관리하는 역사책입니다. 신사. 그러니까 일본 그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사.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중앙아시아를 얘기해요. 그리고 부도지. 이건 신라가 쓴 거죠. 예를 들어 한단고기가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거였다면 이 부도지는 신라를 중심으로 한 거. 이거 박재상이 쓴 책인데 박재상이 쓴 책에도 보면은 신라의 기원이 파미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희한한 거예요. 도대체 왜 파미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허구 많은 것 중에. 더구나 우리 여기 끝에 사는데 너무 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저기는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홍수는 아마 홍수가 아니라 빙하가 녹아서 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지역 가면 어마어마한 그 강의 흔적이 있습니다. 거의 이 몽골 땅 면적에 강이 흐른 흔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다 돌이 동글동글해요. 그거는 물이 흘렀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자동차를 타고 3시간, 4시간을 가도 계속 그래요, 지형이. 도대체 얼마나 큰 강이 흘렀길래. 그래갖고 제가 그런 것도 이제 동영상도 찍어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해발 고도가 2000m인데도 동그래요, 돌이. 그 얘기는 뭐예요? 해발 2000m 위에 몇천 미터의 얼음이 있었다. 그게 녹았나 보죠.
근데 그게 조금 녹은 게 아니라 왕창 녹다 보니까 저지대 사람들이 한 방에 그냥 몰살당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아직도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가면은 그 자연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여기 물이 흘렀었구나. 얼마나 흘렀을까. 이게 무진장 많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나라를 보통 해동성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바다 동쪽의 나라. 근데 부도지에서도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바다 동쪽이랍니다.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쪽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부도지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파미르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왜 이 서해안, 황해안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파미르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실크로드 하는 중간 이 지역 있죠? 여기 고비 사막의 관대. 여기가 옛날 때 다 바다였던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파미르로부터 몽골 오르곤 언덕까지 그 엄청나게 거의 한 1000km에 해당하는 그 구간이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황해를 통해서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에 그 물이 흘렀어요. 그게 강이었는지 바다인지 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물이 흘렀었던 거고 거기서 얘기하는 해동이라는 거는 몽골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몽골. 오르곤 언덕. 그 지역은 물이 안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거를 이제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